1993년 9월 25일, 미국 시카고 교회의 한 주택 차고. 어둠 속에서 한 청년이 몸을 웅크린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에는 권총 한 자루가 들려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앤드류 서. 이제 겨우 19살의 한인 2세 청년이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앤드류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잠시 후 차고 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31살의 로버트 오듀베인. 앤드류의 친누나 캐서린의 약혼자였어요. 앤드류가 어둠 속에서 뛰쳐나와 총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첫 번째 총성이 차고 안을 가득 채웠고 총알은 로버트의 왼쪽 광대뼈를 관통했어요. 하지만 앤드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총알은 정확히 목을 관통했고 그렇게 바닥에 쓰러진 로버트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명문대 장학생이었던 모범 청년 앤드류는 왜 이곳에서 총을 들고 있었을까요? 왜 누나의 약혼자를 죽인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한 가족이 부푼 꿈을 안고 태평양을 건넌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기회의 땅이라 믿었던 미국으로 향했던 그 순간으로. 1976년 앤드류 가족은 한국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군 장교, 어머니는 약사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소위 엘리트라 불리는 직업이었죠. 하지만 앤드류의 부모님은 더 큰 세상을 꿈꿨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가족은 넷이었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두 남매, 장녀 캐서린과 그보다 5살 어린 아들 앤드류. 사실 캐서린 위로 아들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그 후로 아버지의 시선은 온전히 막내 아들 앤드류에게만 향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도착한 앤드류 가족이 시작한 것은 작은 가게였어요. 한국에서의 화려한 경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죠. 영어는 좀처럼 늘지 않았고 문화는 낯설었으며 하루하루가 고됐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가족도 멀리 있었습니다. 외로움은 점점 깊어져만 갔어요. 꿈꿨던 기회의 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생존을 위한 고된 노동만 있을 뿐이었죠. 그렇게 부모님은 지쳐갔고 아이들을 돌볼 여유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힘들어했습니다. 군인 출신답게 강직했던 아버지는 자신의 꿈이 무너지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그리고 그 좌절은 점점 가정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강한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을 잃은 후로는 그 집착이 더욱 심해졌죠.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어린 앤드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앤드류, 너만 믿는다. 넌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이니까. 그 옆에서 캐서린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2살 소녀의 눈에는 외로움이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시선은 끝내 딸에게 향하지 않았죠. 앤드류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운동에도 두각을 나타냈어요. 학교에서는 모범생으로 통했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는 법이 없었어요. 반면 캐서린은 달랐습니다. 자유분방한 미국 문화에 빠르게 적응한 캐서린은 점점 집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친구들을 만나고 늦게 귀가했습니다. 보수적인 아버지와 충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어느 날 밤, 여느 때처럼 캐서린이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 시간까지 어디서 뭐라고 온 거야? 아버지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캐서린도 물러서지 않고 아버지를 밀쳤어요. 격분한 아버지는 휘발유통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딸은 필요 없어. 차라리 같이 죽자. 복도 끝에서 어린 앤드류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7살 소년의 눈에 비친 것은 공포였어요. 그날 앤드류는 배웠습니다. 아버지를 화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효자로 사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캐서린은 점점 더 집에서 멀어졌습니다.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며 스스로 돈을 벌었지만 부모님께 용돈도 받았습니다. 사치가 심했거든요. 친구들이 모두 캐서린이 부잣집 딸인 줄 알 정도였으니까요. 앤드류는 여전히 모범생으로 아버지의 기대, 어머니의 바람, 그 모든 것을 어깨에 짊어진 채 살아갔습니다. 두 남매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 있었던 거죠.
캐서린은 자유를 원했고 앤드류는 인정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사랑받고 싶었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986년 이 가족에게 첫 번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캐서린은 16살, 앤드류는 11살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가장이 쓰러진다는 것은 가족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았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대신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병간호는 앤드류의 몫이었습니다. 누나 캐서린은 거의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죠.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었고 투병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병실에는 어머니와 앤드류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느다란 손으로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앤드류, 이제 네가 가장이다. 엄마를 꼭 지켜라. 약속해다오. 예, 아버지, 꼭 그럴게요.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11살 소년에게 내려진 가장이라는 짐.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그날부터 앤드류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후 어머니는 홀로 세탁소를 열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앤드류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세탁소로 달려가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당시 한인 신문에는 앤드류의 효심을 칭찬하는 기사가 실렸어요. 11살 소년이 아버지를 병간호하고 홀어머니를 돕는 모습에 동포 사회가 감동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 소년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캐서린은 18살이 되자 본격적으로 집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사귀기 시작했는데 그가 바로 로버트 오듀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 두 번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세탁소에서 어머니가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죠. 칼에 찔린 횟수는 무려 37번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상처는 얼굴과 목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증오였고 깊고 어두운 원한의 흔적이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에서는 이를 오버킬이라 부릅니다. 피해자에게 깊은 감정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죽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이 있는지, 금전적 문제가 있었는지.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어머니는 세탁소를 운영하며 묵묵히 생계를 이어가던 평범한 이민자였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왜 이토록 잔혹하게 죽여야 했을까요? 경찰은 끝내 단서를 찾지 못했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이때 앤드류의 나이는 겨우 13살이었습니다. 2년 전 아버지를 잃고 이제 어머니마저 잃었습니다. 아직 아이라 불려야 할 나이에 두 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해 누나 캐서린이 18살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성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린 동생의 보호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과 보험금은 모두 캐서린에게 상속되었고 그 액수는 80만 달러, 현재 가치로 따지면 10억 원이 넘는 거금이었습니다. 캐서린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먼저 어머니가 운영하던 세탁소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살던 집도 정리하고 새로운 집을 구했죠. 그곳에서 동생 앤드류, 그리고 약혼자 로버트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또한 캐서린은 어머니의 보험금으로 로버트에게 오토바이와 차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술집을 열었어요. 로버트와 동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업은 성공적이었고 적어도 겉으로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앤드류의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를 지키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13살 소년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무력하게 어머니를 잃고 난 후 죄책감은 서서히 독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책감을 잊으려는 듯 앤드류는 공부에 더욱 매진했어요. 그렇게 1993년 앤드류는 명문대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하고 집을 떠나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누나는 여전히 앤드류를 묶어두고 있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 캐서린과 로버트는 성공한 커플이었습니다. 함께 운영하는 술집은 성공적이었고 약혼까지 한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속으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다툼이 잦아졌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심지어 둘 다 맞바람을 피울 정도로 관계는 파탄나 있었죠. 증오에 가까운 감정이 둘 사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쉽게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함께 운영하는 사업이 있었으니까요. 돈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둘은 서로를 미워하면서도 한 지붕 아래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무렵 대학에 다니는 앤드류에게 누나의 전화가 오기 시작한 거죠. 가끔 오던 전화는 점점 잦아지다가 나중에는 거의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캐서린은 로버트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사업 자금을 도박으로 날린다는 것,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는 것, 심지어 손찌검을 한다는 것까지. 앤드류는 처음에는 누나를 걱정했지만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기숙사에 오기 전까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앤드류는 로버트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앤드류에게 로버트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도 않았지만요. 그런데 누나의 말 속에서 로버트는 점점 괴물이 되어갔습니다. 앤드류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전화기 너머로 캐서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앤드류, 사실 엄마를 죽인 게 로버트야.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앤드류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엄마를 죽인 범인이 로버트라니! 캐서린은 말을 이었습니다. 로버트가 어머니의 재산을 노렸고 유산과 보험금이 캐서린에게 상속되도록 계획했다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앤드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신을 가다듬은 앤드류는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하자고 말했지만 캐서린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이 로버트의 알리바이를 증언해줬기 때문이죠. 앤드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캐서린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앤드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살해당한 그날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세탁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어머니, 37번 찔린 칼자국, 그리고 찾을 수 없었던 범인.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누나의 말이 사실일까? 며칠 후 캐서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고 앤드류는 다시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이건 경찰이 처리해야 할 일이야. 신고해야 돼. 하지만 캐서린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자신이 알리바이를 증언했기 때문에 신고하면 자신도 위증죄로 감옥에 가야 한다며 그럴 수 없다고 했죠. 앤드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누나까지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몇 주가 지나는 동안 캐서린의 전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절박해졌죠. 어느 날 밤, 전화기 너머로 캐서린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버트가 어젯밤에 자신에게 칼을 들이댔다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지 않으면 죽은 어머니처럼 만들어주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죠. 앤드류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누나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캐서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로버트가 자신까지 죽일 것 같다며 무섭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앤드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3살 소년 앤드류는 엄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19살에 강하게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누나가 위험하다면 이번에는 내가 지켜야 하지 않을까? 그 위험한 생각이 앤드류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캐서린의 전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속삭였어요. 앤드류, 아버지 유언 기억해? 이젠 엄마도 없어. 우리 둘뿐이야. 우린 서로 지켜줘야지. 넌 나를 지켜줘야 해. 앤드류는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지금 누나 옆에서 살고 있고 누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캐서린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캐서린은 차분한 목소리로 계획은 모두 세워뒀다며 9월 25일에 시카고로 오라고 했습니다. 앤드류, 넌 그냥 방아쇠만 당기면 돼. 앤드류는 전화를 끊은 후 기숙사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앤드류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엄마를 위한 복수일까? 정말 누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걸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것은 범죄라는 것을. 앤드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13살 때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누나라도 지켜야 한다고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이제 네가 가장이다. 아버지의 유언이 그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저주였어요. 하지만 앤드류는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뿐인 누나, 마지막 남은 가족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1993년 9월 25일, 앤드류는 캐서린이 예약해준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에 도착했습니다. 앤드류는 검은 옷으로 온몸을 감쌌습니다. 검은 점퍼, 검은 바지, 검은 모자. 마치 그림자처럼 보였죠. 누나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고 앤드류는 누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현관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뒷문으로 차고로 들어갔습니다. 차고 안은 어두웠고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은 차가웠고 앤드류는 웅크린 채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손에는 차갑고 무거운 총이 들려 있었어요. 캐서린은 일부러 집을 비웠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였죠. 차고에서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10분, 30분. 앤드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발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잠시 후 차고 문이 열렸고 로버트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31살의 남자, 캐서린의 약혼자, 그리고 누나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를 죽인 범인. 앤드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총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앤드류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일어설 때까지 로버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건 엄마를 위한 거야. 그리고 누나를 위한 거야. 앤드류가 총구를 들어올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첫 번째 총성이 차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총알은 로버트의 왼쪽 광대뼈를 관통했고 비틀거리며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앤드류는 멈추지 않고 다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두 번째 총알은 로버트의 목을 관통했고 곧이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로버트를 바라보며 앤드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앤드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이것은 어머니를 위한 복수였을까요? 누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살인이었습니다. 앤드류는 다리가 풀렸지만 쓰러질 수 없었어요. 어서 빨리 도망쳐야 했습니다. 서둘러 차고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앤드류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시카고의 밤은 차가웠지만 앤드류의 등을 타고 흐르는 땀은 뜨거웠습니다. 그렇게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계속 걸었어요. 총소리를 들은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앤드류는 이미 도주한 후였습니다. 차고 안에는 로버트의 시신만 남아 있었죠. 1시간쯤 지났을 때 캐서린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로버트는요? 그녀는 약혼자의 시신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경찰의 눈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충격받은 사람의 반응치고는 너무 침착해 보였거든요. 계산된 슬픔이랄까. 경찰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캐서린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빠르게 움직였죠. 며칠 후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집을 팔았고 계좌를 정리했고 짐을 꾸려 하와이로 도망쳤습니다. 새로운 이름도 만들었어요. 티파니. 이제 더 이상 캐서린이 아니었습니다. 하와이에서 그녀는 곧 새로운 남자를 만났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그렇게 캐서린은 자유를 얻었을까요? 그 무렵 미국의 유명 범죄 프로그램 아메리카 모스트 원티드에서 로버트 살인 사건을 다뤘습니다. 용의자 캐서린서를 찾습니다. 화면에 그녀의 사진이 크게 나왔습니다. 저 사람 티파니 아니야? 맞아. 분명 티파니야. 하와이에서 티파니로 살고 있던 그녀를 알아본 사람들이 TV를 보게 됐고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 경찰에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캐서린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결국 그녀는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인정하지는 않았죠.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녀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도주 중이던 앤드류는 누나의 체포 소식을 들었습니다. TV 뉴스에서 캐서린이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앤드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석금을 내서 누나를 빼내야 한다고 결심한 앤드류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시카고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덫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죠. 앤드류가 시카고에 도착했을 때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앤드류 서, 로버트 오듀베인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앤드류가 로버트의 차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 사건 몇 주 전부터 캐서린과 매일 통화했다는 기록, 캐서린이 앤드류의 비행기표를 직접 구매한 사실까지 모든 증거가 남매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체포된 앤드류는 빠르게 자백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저 혼자 계획했어요. 누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앤드류의 변호사는 진실을 말하면 형을 줄일 수 있다고 계속 설득했지만 앤드류는 끝까지 누나를 보호했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깨달았습니다. 이 청년이 오랫동안 심리적으로 조종당해 왔지만 본인은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달이 걸린 긴 재판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앤드류의 성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민 가족의 고충, 한국 가족 문화에서의 아들의 책임감, 누나에게 심리적으로 조종당해온 것까지. 하지만 미국 재판부는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문화가 달랐고 가치관이 달랐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증거들이 계속 발견되었죠. 캐서린이 총을 구매한 기록이 나왔고 사건 당일 일부러 집을 비운 사실이 드러났으며 로버트의 일정을 조작한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캐서린 서는 동생 앤드류를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그녀가 진정한 살인의 주도자입니다. 법정은 숙연해졌고 고지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캐서린 서 1급 살인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앤드류 서는 36년 복역 후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징역 100년을 선고합니다. 앤드류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표정이 없었어요. 차갑게 앞을 바라볼 뿐이었죠. 재판이 끝나고 남매는 각각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앤드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거리들, 자유로운 사람들,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풍경들. 당시 그의 나이는 고작 21살이었습니다. 청춘이 막 시작되어야 할 나이였지만 그의 인생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교도소 철문이 그의 앞에서 닫혔습니다. 무겁고 냉정한 소리였습니다. 감옥에서 앤드류는 누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누나, 잘 지내? 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난 누나를 원망하지 않아. 하지만 캐서린은 답장은커녕 편지조차 읽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캐서린은 다른 수감자들에게 말하고 다녔어요. 앤드류가 실수해서 자신이 여기 갇힌 거라고, 더 이상 자신의 동생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인까지 저지른 동생이었지만 캐서린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반면 앤드류는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스페인어와 독일어를 독학으로 익혔고 교도소 호스피스 병동에서 노인 수감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각종 재활 프로그램과 직업훈련도 성실하게 이수했죠. 앤드류를 한 번이라도 마주한 사람들은 그가 살인자라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덕분에 그의 형은 감형되었고 100년형에서 85년형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2024년 1월 26일 앤드류는 마침내 석방되었습니다. 개정된 일리노이주의 모범수 형기 단축 프로그램에 따른 조기 출소였습니다. 출소 후 앤드류를 가장 먼저 찾은 것은 한인 교민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1970년대 앤드류 가족처럼 꿈을 안고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30년 동안 앤드류를 잊지 않고 그를 위해 탄원서를 썼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앤드류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이민 가정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아픔이라는 것을 말이죠.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던 부모들,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서 정체성을 잃어가던 아이들,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무너져가던 가족들. 미국 법정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인 1세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자녀들에게 같은 말을 했었으니까요. 네가 우리 집안의 희망이다. 너만 믿는다. 이런 말들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음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너무 무거운 짐이 되었음을 말입니다. 이제 51세가 된 앤드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된 로버트에게 너무나 미안하다고, 앞으로 평생 참여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리지 않고 기다려준 한인 동포들에게 감사하다고도 했죠.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청춘, 그리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누나, 그리고 여전히 답 없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1988년, 어머니를 37번이나 칼로 찔러 죽인 진범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캐서린의 말처럼 정말 로버트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였을까요? 많은 범죄 심리학자들은 진범은 캐서린 자신이거나 그녀가 로버트를 조종해 저지른 살인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80만 달러의 보험금, 막 성인이 된 그녀에게만 상속되는 유산, 그리고 사건 직후 보인 빠른 행동들을 보면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출소 후에도 앤드류는 여전히 그 추측을 부정합니다. 누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누나의 편입니다. 그것이 사랑인지, 집착인지, 아니면 속죄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한편 캐서린은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복역 중이며 여전히 동생의 면회를 거부한 채로 말이죠. 이것은 한 이민 가족의 비극이었습니다. 기회의 땅이라 믿으며 먼 바다를 건넜지만 미국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희망이 아니라 천천히 가족을 갉아먹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 끝에는 비극이 서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고 아이들은 그 사랑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파괴했습니다. 앤드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가족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인생 스토리였습니다.